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2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종가 상황을 보니까 코스피는 3,183, 0.4% 올랐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81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를 나타낸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를 보였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뭐니 해도 자동차주가 오늘은 또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관세, 일본 관세 오늘 네. 아침에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 발표하면서 결국 자동차 관세 부분을 약하게 해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호관세 기존의 25%에서 이제 15%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미일 간의 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25%에서 이제 12.5%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자동차 쪽에 또 매수세가 유입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19%를 하고 우방은 15%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를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봐야겠죠. 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관세 15%로 확정된 게 제일 이제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네. 많이 상승하고요. 이건 미일 관세 협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주말 동안에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도 그렇고 이시바 총리의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미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우려감이 높았었던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적으로 좀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 이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일 협상 체결 자체는 일단은 완전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제 낮추려고 하는 니즈가 높은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합의에 이루어지면서 국내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일본 측이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수용을 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미국 내의 현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일본 측도 미국에 제시를 했던 부분이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본 내부적으로 조금은 이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오케이를 했다라는 점이 좀 시사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누적되어 왔었던 관세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국내를 고려했을 때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상 시한이 연기되는 것보다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나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25일 날 이 협상 여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억 불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딱 올렸었는데 네. 실제로 5,500억 불이라는 자금이 그 안 미국으로 들어갈 때 투자되는 분야가 AI 분야 말고 다른 분야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저도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상에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으로서 이제 좀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스타게이트의 어쨌든 손정희 회장 그 소프트뱅크 측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수치이지 않겠는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니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이제 자동차주인데 일단 지금 일본과의 상호 관세율 15%로 낮췄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2.5에다가 기존 관세 2.5% 더해지니까 이제 15%.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어쨌든 금요일 날 좀 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이고 또 예.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동차 하나 더 한다면 뭐 철강 이런 식으로 수출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경제에 대한 타격이 높은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품목 관세에 대한 어떤 관세율 인하 내지는 뭐 폐지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한국 증시 최근에 계속 좀 강세 흐름 보였었던 가운데 계속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의 랠리에서 좀 다소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다 보니까 결국 그 원인이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이었고 그 상승을 눌러왔던 부분들이 이제 뭐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 여지가 좀 보임에 따라서 빠르게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으로 이어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 이제 뭐 법안들 이제 국내 주식 네. 그 법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 5천 얘기하고 3,500은 당연히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현대차까지 같이 올라가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증시 상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5월 말에 이제 2,600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서 이제 단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500포인트 정도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3,100 그리고 3,200 이 정도에서 그 100포인트마다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PBR 레벨로 본다면 또 그 부분도 이제 1배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이제 수출 증가율이랑 연동해서 이제 PBR 레벨이 좀 정해지긴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수출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PBR 1배를 넘어섰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증시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 이상의 어떤 그 구조적인 영역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상단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 부양책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예. 건데 예. 그 조금 어저께서부터 장 조금만 흔들리면 이제 네. 부양책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 자사주 소각들 반대 얘기도 좀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 네네. 소화가 된 거 아니냐. 더 이상 또 나올 게 또 있냐. 뭐 일단은 뭐 선행적으로 언급됐었던 부분들이 계속 좀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닐까. 특히나 이제 좀 금융주나 지주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도 계속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 그 이미 좀 일배를 넘어선 이제 지주사나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단기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증시 레벨 전체적으로 봤을 때 PBR 레벨이 1배라는 것은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코스피 내에서 한 32%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최고점으로 봤을 때 35% 정도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지분율이 유입된다라고만 본다 해도 지금 레벨보다는 이제 좀 코스피 레벨 측면에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8월 1일 다가올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미국과 일본과의 관세 협상 소식이 일부 섹터에만 이제 긍정적인 재료로 좀 작용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네. 지금 좀 상황 자체가 지금 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쵸. 모습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해 맞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일을 얼마 안 남겨놓고 네. 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열심히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죠. 이제 논의를 나누지 않겠는가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본 케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일찍이 협상을 완료했던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보시면은 사실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협상을 이룰 수 있었던 부분이 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좀 그런 요구를 좀 수용을 하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오늘자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상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내수에 있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뭐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혹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요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뭐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타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주의가 조금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뜨거운 화두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가고 올라가 상승을 크게 하고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내리고 그러면 네. 그 기존에 투자했던 이제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이제 네.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다른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일단은 업사이드 포텐셜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이 뭐 높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당장 내일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통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양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고 계시는 모양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단기 변동성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SK하이닉스 저번 주에는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뭐 HBM의 ASP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HBM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공급 과잉 이슈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처가 엔비디아 외에도 좀 다변화가 되고 뭐 중국향 AI 칩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들어가는 좀 기대감들이 계속 좀 확장되는 상황에서 공급단의 우려는 사실상 좀 제한적인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과 관련된 모멘텀을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덜 받아온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두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 갭이 좀 축소되는 그런 전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서 리레이팅 되면서 좁혀지는 그런 그림이 조금 더 적합한 그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혹시라도 좀 변동성에 노출이 돼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어제였죠. 어제 네. 오전에 이제 3,220선 넘어서면서 연고점 경신을 했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3,183. 네.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연내 뭐 3,300 돌파, 또 3,500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PBR 1배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좀 심리적인 저항선을 뭐 100포인트 단위로 좀 받고 있는 듯한 모양이고요. 한 최근 2주 동안은 계속 이제 3,100포인트 후반대에서 3,200을 좀 넘어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하면서 1%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은 오늘자에 다시 이제 일본이랑 미국 협상에 따라서 좀 기대감 조성되면서 다시금 좀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질문 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국내 증시 레벨이 통상적인 그 수출 증가율 부진 구간에서의 레벨인 0.8배에서 1배 구간을 좀 넘어선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의 나머지 안들의 통과 그리고 뭐 이제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뭐 세법 개정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아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일단은 상방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지분의 어떤 순유입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참 거래세 부분에서 지금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그런 얘기가 뭐 몇 년 텀으로 해서 계속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지금 증시가 또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시행이 뭐 늦춰지거나 유예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증시 부스트업이나 개인 투자 자금의 유입 이런 측면이랑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네. 거래세를 쭉 높여서 거래를 적게 만들어서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거래세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볼륨 이제 거래량 자체를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기계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래세를 낮춰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활성화해서 네. 오히려 볼륨을 키워보자. 그리고 네. 그게 더 이제 MSCI나 이런 데 들어갈 가능성을 더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내리는 25bp 조금씩 내리는 분위기에서 다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금투세를 만들려고 그러나 다시? 예를 들면 이제 거래세를 이제 하기로 했다가 안 돼 막 이러면 그래 그러면 거래세 낮춰주는 대신 금투세 할게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자꾸 가는데 뭐 사실 어려운 영역이기는 한데 일단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일단 네, 여야가 마무리가 합의를 됐죠. 하면서 이제 통과가 된 그 없애는 걸로 통과가 된 상황이고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증시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알겠습니다.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종목 순환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자동차 쪽 올라가고 또 일부 제약바이오 쪽 올라가고 이런 네.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적 여하에 따라서 사실 종목마다 편차가 좀 커질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특정 종목이나 섹터 이렇게 언급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눌려 있는 쪽에서의 이제 자동차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본다면은 오늘 시장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물론 금요일이 어떤 분수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눌려 있던 섹터, 뭐 철강까지 고려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 그리고 그 반도체 내에서도 좀 HBM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영역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게이트 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어저께 굉장히 급락을 했고 특히 엔비디아까지 급락을 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그러고 봤더니 네. 그래도 되게 괜찮게 버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반도체 주식 쪽이. 그럼 이제 네. 미국 쪽 같은 경우 이제 AI 쪽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고점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AI 쪽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하이닉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에 있는 AI 관련 주식들도 이제 고점 논란은 있지만 좀 빠지면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봐도 뭐 계속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거를 또 뒷받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AI인 상황에서 이제 스타게이트 관련한 좀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에 조금은 금이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빅테크 그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상 또 미국 시장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은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장에서 테슬라나 알파벳 이렇게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사실 미국 쪽의 밸류에이션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실적 시즌이 사실은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더
사실 빅테크보다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GM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왜냐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네.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AI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지수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연구원님은 보시기에 이제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하고 네. 어느 쪽이 앞으로 좀 물론 이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차이가 그쵸.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을 더 조금 그래도 장밋빛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랑 예, 한국 예, 전체로 우리나라, 놓고 예. 본다면 한국 쪽이 그래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그래요? 보는 게 워낙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레벨 네. 측면에서 봤을 때 PBR 레벨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ROE 레벨이 원체 뭐 한국이랑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PBR 레벨도 워낙 이제 뭐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이제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디스카운트 국면에 있었었기도 하고 이제 그걸 개선하고자 이제 각종 자본시장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이 뒤따라와 줘야 이제 ROE 레벨 개선이 되면서 이제 증시 레벨도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5,000포인트 이렇게 금방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런 측면으로도 이제 PBR 레인지를 적어도 이제 기업 그 국가별로 이제 ROE랑 PBR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추세선의 밑단에 있는 한국 증시의 그 위치를 좀 밑단 그 추세선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해도 지금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고 이제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러셀이라는 이제 중소형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우리나라는 이제 러셀이랑 오히려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좀 이상했던 게 네. 러셀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한 나스닥은 2% 정도 올랐어요. 올라갔다가 한 예. 1% 좀 네. 그 정도에서 맞아요. 마감을 했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나스닥은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나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또 금리 또 별로 네, 그렇게 맞아요. 하락하거나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어제장 같은 경우는 그 스타게이트 문제도 있고 이제 또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세 이어지면서 뭐 일단은 주도 섹터였던 기술주들 좀 조정받는 모습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러셀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주도 섹터가 계속 기술주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저도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낙관적인 편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시한도 뭐 다가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낙관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일본에 대한 그 일본과도 사실은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는데 어쨌든 잘 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이 정도의 선을 유지를 한다면 이제 증시 레벨이 뭐 계속 뚫고 나가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낙수 효과가 이어지면서 또 이제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또 이어지지 않겠나 정도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밤에는 러셀 2000 좀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네. 또 경기방어 쪽, 뭐 헬스케어, 소비재 쪽이 소재 쪽이 좀 오르긴 네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사실 AI 뭔가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지 그쵸. 않으면 네. 뭔가 코인 관련, 뭐 맞습니다. 서클이라든지 네네네. 코인베이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제외하면은 사실 다른 섹터에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뭐 관세 협상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뭐 투자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유틸리티나 건설 뭐 이런 네. 쪽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뭐 또 눌려 있었던 뭐 다른 지금 G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빠지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만약 관세 협상을 이루고 난다면 또 불확실성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업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전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은 미국 쪽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 확대 정도가 좀 가장 유효한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달리는 말보다는
소외됐던 섹터로 네, 네.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 상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그동안 상승폭이 좀 적었었던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혹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 뉴스 중에 갑자기 우리나라 감독원에서 네. 얘기해서 코인베이스 사지 말라 그랬다고 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감독원이 한국 국민이 코인베이스 너무 많이 산다. 그래서 운용사들 코인베이스 그만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게 진짜인가요? 아니, 뭐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ETF, 선물 ETF, 현물 ETF 거래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코인 관련 기업으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쨌든 금융당국은 이제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서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제약 바이오가 뭔가 네. 그 주도주 빈자리를 좀 메꿔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제약바이오 쪽을 잘 알지는 못하기는 네네.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계속 지금 해외 기업들과의 이제 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그런 성과가 이제 개별 기업단의 어떤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랠리를 보였던 것 대비했을 때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좀 오름폭이 지지부진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순환매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여타 좀 오름세가 좀 적었던 품목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뭐 물론 종목 선별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낙수 효과처럼 코스닥의 뭐 중소형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제약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네. 같은 경우 거래소로 또 이전한다 그러고 막 이런 맞습니다. 뉴스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네. 코스닥에서 커져서 네.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실제로 코스닥 네. 지수를 이게 올렸다 내렸다 다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그 알테오젠이 절로 가면 네네.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 이전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네, 부분들도 간 것도 다 있었으니까.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전개됐었던 종목들이 있었던지라 일단은 뭐 지수 구성 로직 측면에서 본다면 빠져나가는 만큼 다른 네, 종목들을 이제 채우고 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종목으로 있었던 게 좀 올라온다든지 그런 좀 일부 수급상의 변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수 변동성이 최대한 좀 적도록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좀 조정이 된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관행들이 이제 뭐 앞서서도 여러 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코스닥 내에서 1위 포지션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들이 어떤 기업의 어떤 과업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금융 당국도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의 그 시장의 어떤 색깔의 차이가 분명한데 이제 약간 코스닥이 서브 시장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대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뚜렷하게 방법이 나와 있지는 못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좀 이제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네네. 저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만큼을 다른 코스닥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알테오젠이 절로 가면 저기 가서 오를 거다가 아니라 네. 알테오젠이 절로 가면 그만큼의 코스닥 펀드들이 예, 지수 그럼요. 관련된 펀드들은 맞습니다. 나머지 주식을 다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나머지 주식들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일단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네, 수급 유입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고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바로 일시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스닥 추종 자금이
빠지고 이제 코스피 추종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중상의 이제 코스피 내의 비중은 코스닥 대비했을 때서는 작을 거다 보니까 뭐 실제로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는 기존 25%에서 12.5%까지 절반으로 낮추되 원래 세율인 2.5%를 합쳐서 최종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25일에 진행될 한미 통상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도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먼저 오늘 현대차가 7.51% 오르면서 22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도 8.49% 오르면서 10만 6,100원에 마감했습니다. HL만도도 7%대 강세 보였고 한온시스템과 현대위아도 각각 3%, 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LNG 합작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일본 참여가 확실해질 경우 한국 참여 가능성 또한 커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했는데요. 먼저 하이스틸과 이램은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하이스틸이 5,780원, 이램이 1,102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동양철관도 오늘 12%대 강세, 넥스틸과 세아제강도 오늘 13%, 10%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투자금융회사 시티그룹부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미국은행 웰스파고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티그룹입니다. 현재 주가는 94달러에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9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고 시장 예상치도 22% 상회했습니다. 특히 순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8% 늘어난 152억 달러로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경쟁은행들이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한 것과 달리 시티그룹은 총 영업이익을 기존 가이던스의 상단인 840억 달러로 상향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증권 서비스가 11% 성장하면서 수익을 끌어올렸고 자금 무역 솔루션도 1% 증가했습니다. 또 자본 여력 확보로 3분기부터는 배당도 상향 조정했고 연초 발표한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산운용사 블랙록입니다. 현재 주가는 1,100달러 선에서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1,15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5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7억 3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20% 가까이 밑돌았습니다. 운용 자산은 전년 대비 17.7% 늘었고 고정 수수료 중심의 사업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분기 총 순유입액이 전년 대비 23% 줄었고 특히 채권 부문에서는 46억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환매가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의 대규모 인덱스 자금 회수에 따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블랙록은 사모펀드와 인프라 자산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춘 만큼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웰스파고입니다.
현재 주가는 8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8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전체 순 영업수익은 208억 2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조금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은 1달러 60센트로 컨센서스를 14% 넘어서면서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비록 이자이익은 다소 줄었지만 금융 컨설팅 수수료와 거래 중개 수수료 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체 수익을 뒷받침했는데요.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적용돼 왔던 자산 확대 제한 규제가 최근 해제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배당금도 기존보다 12.5% 이상 인상한 45센트로 올릴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지점 확대, 오토론 등 소비자 금융 강화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젠센황의 방중 또 하웨이의 약진, 딥 로보틱스의 혁신까지 중요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AI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심하게 하다가 점점 좀 분위기를 녹여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젠슨왕이 또 중국에 가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수출을 허락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젠슨왕 얘기는 계속 중국이 너무 세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있고 그 부분에 다 대부분 동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중국의 AI 기업들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양대 글로벌 문화통상학부 백서인 교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젠순왕이 벌써 이제 세 번째 중국에 갔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반도체 규제를 많이 이제 풀어주고 이제 결정이 되고 간 거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로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 열기 위해서 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진짜로 중국의 AI나 아니면은 모든 이제 AI 기술주들이 중국도 이제 거의 미국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두 요소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래서 H20도 절대 안 열어줄 것 같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열어준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과 다르게 사실 중국 시장에 가장 공을 들이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다른 AI 기업들은 미국의 AI 기업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장사를 못하고 돈을 전혀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중간에서 어떤 완충자 역할을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죠. 엔비디아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화웨이의 여러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게 H20이라는 제품이 사실 이미 레거시화된 정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풀어줘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솔직히 애플이랑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을 사업을 다 잘한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에다가 투자를 하면 미중이 싸우거나 누가 더 잘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에 투자해서 오히려 성과가 좀 나빴었던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조인한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을 다 하겠다. 거기에 조인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결국 이제 트럼프랑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을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네. 이제 엔비디아가 H20을 받아낸 것 자체가 그래서 놀랍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능할까라고 하면 전망이 좀 밝지만은 않다라는 밝진 않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H20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H20을 지금 안 풀어주면 그러니까 이미 이 기술 자체가 레거시화 된 것도 있지만 안 풀어주면 이제 중국의 제품들이 중국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서 사실은
중국 전체의 AI 생태계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일정 부분 유지해 나가자 뭐 이런 심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H20은 지금 얼추 중국 내부에 나온 제품들을 봐도 그 정도는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개될 제품들이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자들, 중국의 기업들이 과연 H20을 물론 없을 때보다는 더 많이 쓰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대안일까? 그러면 사실 또 더 좋은 제품을 팔려고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허락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그 AI 굴기 최전선에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좀 전에도 언급 주셨던 화웨이 같은데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그 파운드리 업체까지도 SMIC를 통해서 양산했고 여기에다가 생성형 AI 모델 보니까 클라우드 매트릭스 이게 뭐 엔비디아보다 어떤 측면에서 성능이 2배 이상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용어 자체도 사실 너무 어렵고 정확히 이게 생성형 AI 모델을 구동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특정 어떤 예. 제품이나 이런 것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요. 네네. 그러니까 화웨이 자체를 좀 설명드리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AI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 아시지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적용할 영역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넓게 봤을 때 이 모든 요소 기술들을 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화웨이입니다. 아. 화웨이는 에너지 사업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통신 기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 엔비디아에 비해 부족하지만 사실 자체적인 GPU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자율주행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 AI 앞단부터 끝단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제일 우수하진 않지만 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전부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원래 화웨이가 서버 제일 글로벌하게 제일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버 가지고 이제 스파이 심었다 이러고서 미국이 화웨이를 미국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전화기도 핸드폰, 모바일 폰도 삼성이랑 거의 이제 유사하거나 더 잘 만든다 막 이런 정도였고 중국에서는 마켓 점유율 되게 높고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포커스하고 싶은 게 자꾸 이제 중국 테크주를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없이도 혼자 잘 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주식은 전문이 아니지만 중국의 AI가 예, 진짜 좋다. 아니 어느 정도 발전이다. 네, AI로 봤을 때는 사실은 중국 AI의 가장 큰 강점은 결국 상용화 그리고 실생활에 다 적용된다라는 게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뭐 병원 이런 데도 이제 AI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이나 이런 데도 사실 이미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견조하게 잘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주식 가치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중국 기술이랑 미국 기술이랑 비교를 하면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따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예, 뭐 제가 평가를 하기 좀 그렇고요. 근데 여러 자료 이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보면 특히 이제 AI 있어서는 뭐 의미 없는 수준 한 6개월 이하까지 왔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그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성능 격차로 이어질 정도까지 아주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앞서 나가면 중국이 계속 쫓아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근접한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칩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에서 수입을 안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H20 수출을 중국에 할 수 있게 된 거는 중국 기업들한테 좋은 거기도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좀 독자적으로 좀 자체적으로 좀 AI 쪽에 뭔가 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정부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었다라고 봐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H20 지금 통제가 이게 완화되기 전까지 예. 중국 정부 완전히 지금 이제 이 국산 GPU 만들어서 쓰도록 엄청나게 장려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 제품 그리고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활동하던 그런 관성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빠르게 오르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네. 있었고 또 중국이 AI를 워낙 많이 쓰니까 국산에서 공급하는 칩도 네. 완전히
완벽히 수요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고 지금 H20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많은 이 IT, AI 기업들이 사실 이걸 많이 쓸 거는 같습니다. 아, 지금 속도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H20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현재는 어떤 칩도 모두 다 부족하니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기술 자립, 이 칩에 있어서 기술 자립 트렌드는 계속 강력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AI 모델 관련해서는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딥시크 모멘트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핫해졌다가 지금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메타가 초인공지능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더 하드웨어를 더 늘려야 된다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그 부분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뭐 어차피 미국 모델을 못 쓰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예, 그렇죠. 그 사실 뭐 미국이 다시 또 이제 한번 격차를 확 벌이려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되게 우수한 인재들,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서 스카우트해간 거,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국이 다시 또 앞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에 맞춰서 중국도 지금 딥시크도 계속 버전이 새로 나오고 있고, 딥시크와 유사한 여러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뭐 문샷 AI에 나온 킴이라던가, 특히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Q1 같은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모델이고 성능들이 계속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추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이제 올해 그 우리나라로 이제 구정 연휴 때 딱 등장을 하면서 지금 뭔가 지금 화두가 됐는데, 왜 항저우 출신인지도 다들 궁금해하고, 왜 그쪽에서 그런 인재들이 나오고 그런 쪽 얘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항저우냐, 뭐 이게 우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항저우는 사실 중국 내에서도 탑 5의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5대 명문대 중 하나인 저장대가 네네.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랑 가깝고요.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좋죠. 인재도 있고 돈도 있고 앵커 기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항저우 정부가 굉장히 또 혁신 친화적이어서 정책들을 굉장히 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온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딥시크 때문에 거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중국의 원래 전통적으로 이 혁신 클러스터,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 베이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상하이, 그다음에 선전, 이런 데들도 이미 또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네.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마라톤도 하고 격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영화로 봤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로보틱스도 어떤 데이터나 좀 이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국이 발전이 더 빠른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강국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수년 전만 해도 그렇게 기술이 앞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AI의 넥스트, 어떻게 보면 배틀필드라고 할 수 있는 다음에 지금 중요한 AI와 결합이 될 중요한 영역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쪽을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로봇도 결국은 이제 액션 토큰이라고 하는 이제 행동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할 수 있게 공장에 투입이 되려면 규제가 되게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중국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로봇 기업들이 그걸 개발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인간을 대체하고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딥시크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오픈 소스 AI 모델이었다라는 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뭐 자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왜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오픈 소스 AI 모델을 내놓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네. 후발주자로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네. 자신이 있으니까 이건 오픈으로 해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쫙 뿌리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성능이 또 향상될 수가 있고, 그게 자꾸 이어지다 보면 사실 영향력이 되게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아직은 완벽하게 어떤 한 기업이 평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 자기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이걸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AI, 로봇,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그나마 HBM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고 이제 중국에서는 특별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 HBM 기술도 중국한테 뺏길 가능성도 현재 있는 건가요? 예, HBM은 사실 아직은 기술 격차가 뚜렷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뭐 성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 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뚜렷하다. 적어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저희의 예측보다 되게 빠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만 해도 5년 아니 그 이상. 그러나 올해 보면 5년 이하인 것 같다. 내년에는 2, 3년밖에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출시 주기나 격차가 좀 많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5년 이후에 10년에도 우리가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많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서 쫓아오면 그래서 그 불안감이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그 AI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중국이 빠르게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이런 AI 패권 전쟁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 구조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H20을 완화해줬다. 이제 완전한 화해 모드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어떤 되게 마이너한 하나의 어떤 작은 전략의 변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갈등 구조는 계속 지속된다. 근데 앞으로 갈등이 지속되면서 AI가 적용되는 섹터들이 나올 텐데 그 섹터를 이동하면서 갈등이 계속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 얘기를 했지만 네. AI가 로봇에 결합될 때 이제 로봇을 규제한다거나 로봇의 어떤 핵심 부품을 또 규제하는 형태로 이제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AI와 바이오, 뭐 AI와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계속 섹터가 변경되면서 이 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계속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근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은 중국 밖에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아세안 시장,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중 간의 갈등 구조들이 계속 표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 중간 국가들, 중견 국가들, 한국, 일본, 그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영국들의 행동들이나 판단들이 자꾸 조금씩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그 변화들로 인해서 상황들이 조금씩 좀 동태적으로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이런 전체 환경이면 기본적으로 중국 AI 산업 자체는 성장 가능성이 미국이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성장 가능성이 좋다고 보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쪽은 이제 나라가 밀어주고 있는 거고 뭐 물론 뭐 미국도 트럼프가 뭐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러면서 뭐 열심히 네. 밀어주고는 있지만 그랬을 때 양쪽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두 개의 성장성이나 아니면 개발이 더 이제 한쪽을 쫓아는 가고 있지만 실제 말씀하셨듯이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앞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 왜냐면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느 쪽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세요? 예,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몇 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AI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뭔가를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입증이 됐는데 이게 사실 중국 밖에 수출이 돼서 중국 밖에서도 구현이 되면 사실 중국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먹혀서 중국이 중국 밖에서 이 중국의 AI, 중국 내에서 성공시켰던 AI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갖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성이 한계가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22일이었죠. 국내 상장 ETF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총 1,002개가 됐는데요. 급성장 중인 ETF 시장 동향 또 주목할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한 달 만에 지났습니다. 오셨는데 네. 국내 증시 흐름은 괜찮았잖아요. 네. ETF 시장은 뭐 특별하게 바뀌거나 뭐 인덱스가 많이 팔렸거나 뭐 이런 시장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어쨌든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ETF 시장에서도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주식형 ETF들이 도드라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시면 ETF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그 173조 원에서 시작을 해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2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21조 원 정도 되는데 성장률이 한 26.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률로 따지면.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주식형 ETF는 전년 말 기준 한 43조 원에서 시작을 해서 62조 원까지 약 45%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성장률의 한 20%를 추가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국내 ETF 시장 22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40%가 채권형, 그리고 네. 한 60% 정도가 주식형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60%한 130조 원 정도인데 절반이 해외 주식형, 절반이 국내 주식형 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국내 주식형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원래는 해외 주식형이 훨씬 많았는데 네. 국내 주식형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순매수를 하셨는지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좀 낯설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이종민 앵커님은 뭐 매월 방송 ETF 하시니까 아시지만은 네. 항상 뭐 개인 순매수, 네. 뭐 아니면 수익률 상회하면은 예. 보통 키워드가 뭐 미국, 네. AI, 맞아요. 반도체, 테크 이런 거 들어가야 약간 되잖아요. 섹터 쪽 많이 네,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올해는 개인 순매수 1등에 코덱스 200이 올라가 있어요. 코덱스 200. 네, 코덱스 200. 그리고 2등은 이제 2배의 하락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퍼스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네네. 2X가 올라가 있고 네. 3위가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어. 콜. 200에 이제 커버드 콜을 씌운 거. 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 200. 이렇게 국내 주식형 상품들이 사실 개인 순매수를 상위를 점령한 케이스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그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 물론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지만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제가 그 4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점이었잖아요. 저점이 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3개월도 한번 따봤는데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3개월도 한번 따봤는데 3개월에 이제 개인 순매수 1등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박스피라고 소위 표현을 네. 하는데 이게 좀 익숙하시잖아요, 투자자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에 좀 베팅을 하셨는데 조금 뼈 아픈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압도적으로 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조 원 넘는 금액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투자를 하셨고 기관 수익률이 마이너스 42.9%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 수익률이기 때문에 3개월. 3개월 기간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다 좋은데 에브리바디 랠리인데 지금 이제 트엑스에 고퍼스에 투자하신 분들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앞서 1개월과 비슷하게 200이나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그리고 배당 관련된 상품들이 좀 상위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데 진짜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에는 보면 어떤 섹터 뭐 AI면 AI 아니면 뭐 원자력이면 원자력 이런 식으로 이쪽 많이 매수하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워낙 수납매가 빠르니까 그거보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뭔가 좀 베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뭐 예. 최근에 시장 상황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정책 관련된 기대주들이 계속 랠리를 하다가 네. 뭐 조선 방산도 일부 조정이 맞아요. 나왔었고 예, 예. 근데 또 최근 거래를 보면 자동차, 2차 전지 예. 이런 것들이 또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 빠르게 나타나요. 이런 부분들 지금 외국인 매수가 좀 예. 반영이 된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따라가서 매매하시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차라리 시장에 베팅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한. 또 그 외에는 뭐 고배당 같은 상품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도 상승에도 참여를 할 수 있지만은
배당 수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오히려 그 인기가 좀 좋은 게 아니었던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신규? 드네요. 새로 이제 주식시장 들어갔는데 뭐 사야 돼 그러면 일단 PB 분들이나 이런 분들 배당주 코덱스 그냥 사세요. 2배짜리 이런 거 살지 말고 그래서 신규 자금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의외로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네요.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의외로 또 성과가 그렇게 커버드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커버드콜 상품은 기본적으로 상승에 베팅을 하되 상단이 좀 막혀 있는 상품인데 네. 대신에 분배 배당을 조금 주는 이제 이게 옵션 콜옵션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함으로써 분배를 좀 주고 대신 상승에는 조금 막는 네, 이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배당에 장점이 있는 상품인 거죠. 배당에 있는 상품이고 장점이 있는 상품이고 그러니까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 잘 팔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찌됐든 건 지수 상승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위클리 커버드콜이다 보니까 위클리 옵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에 동반할 참여를 할 수 수 있다. 있고 두 번째는 배당인데 네. 그 커버드콜에서 발생하는 옵션 매도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비과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의 분배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ETF 수익률이 또 괜찮았다면서요. 네. 지금 뭐 미국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썸머랠리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관련 주식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굉장히 핫했던 주식인데 1월에 CES에서 이제 젠슨항 CEO가 양자의 저주라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네. 뭐 20년 넘게 남은 것 같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1분기 뭐 4월까지 굉장히 그렇죠. 힘든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출시가 되다 보니까 4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어찌됐든 이제 빅테크 위주로 진행되었던 미국장의 랠리가 이제 중소형주들까지 이제 온기가 퍼지면서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젠슨항 CEO도 얼마 전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양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비난을 받았어요. 양자 네. 컴퓨팅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엔비디아가 뒤처지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좀 받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뭐 리게티 컴퓨팅, 그냥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뭐 이런 중소형 주식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정책 수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원전 규제 관련돼서 완화하는 행정명령 4건에도 서명을 했고 거기에 이제 예산을 지금 920억 달러를 AI랑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재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 560억 달러가 지금 이제 SMR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ETF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들고 나왔는데 1위, 4위, 5위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뭐 다행히 저희 키움 종목도 지금 한 종목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5위에 네, 있네요. 5위에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탑 10으로 이제 집중 포트를 짠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원자력이나 네. 방산 조선이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최근 일주일간은 그래도 또 다시 리바운드하면서 좀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아까 커버드콜 수요가 생기는 것처럼 또 파킹 ETF라는 게 있던데 파킹 ETF가 예전에 말씀하신 단기 채권 ETF랑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파킹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뭐 초단기채 ETF, 네. 초단기채 펀드, MMF 이런 형태의 상품이다, 유사한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명에 머니마켓, 뭐 초단기채 이런 게 들어가면 파킹형 ETF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ETF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형이나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사실 급감했어요. 지금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특히 기관 쪽에서는 환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자금들을 어디로 갈 거냐를 봤을 때 MMF 쪽이나 이런 초단기채 파킹형 ETF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신규 자금 유입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킹형 ETF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보면은 시장에 시중은행들이 뭐 2% 초반 정도, 뭐 2.0에서 2.3 정도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파킹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머니마켓 ETF들은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2.5 중반에서 2.7 정도까지 금리가 나오는데 정기예금 아시다시피 1년을 묶어둬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묶어두셔도 하루만큼의 그 이자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편리성 측면에서 좀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 환매 자금들이 이 파킹형 ETF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일주일 순유입, 그다음에 네. 기간 수익률이면은 0.04%가 일주일 수익률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일주일 그럼 수익률. 곱하기 4하면은 한 달 그렇죠. 수익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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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 16이면 한 네, 네. 0.16% 네, 정도 네. 되는 거고 곱하기 12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주말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말까지 포함하면은 네. 조금 더 늘어나는 조금 수익률. 늘어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런 건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매매 수수료가 되게 싸요. 그러니까 매매 수수료는 네. 뭐 어쨌든 그 매매 수수료는 사실 증권사 수수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퇴직연금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수수료가 없으시잖아요. 없네요. 네, 네. 없으신 거고. 다만 이제 호가 스프레드는 당연히 있는데 거의 호가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수가 있잖아요. 이게 간접 투자자다 예. 보니까. 근데 이제 싸요. 5bp, 뭐 3bp 막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연애. 예, 연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간접 투자 수단들이 있지만은 이런 낮은 보수로 어쨌든 좀 편의성 측면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간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이거를 장기로 투자하시기에는 사실은 뭐 요즘에 워낙 좋은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들은 이런 상품들을 좀 잠깐 맡겨두셨다가 또 갈아타시는 이런 전략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저게 이제 잔액이 커지면 주식 시장이 약간 조정이고 저 잔액이 적어지면 다시 주식으로 넘어가고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금 플로우를 보면은 네. 주식이 올라가면 커집니다 일단. 왜냐하면 환매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예, 증시가 올라가면 계속 커지고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면 머니마켓 ETF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빼서 매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 매수하려고 들어가고 상승하면 오히려 팔아서 늘어나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최근에는 기관들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3,200선을 두고 계속 하고 있지만은 6월 말 이후에는 기관들의 ETF 매수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환매를 해서 이런 초단기채나 다른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인컴 펀드 설정액이 2조 7천억 원대로 불어났다고 하는데 인컴 펀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인컴 ETF, 인컴 예. 펀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장에서 뭐 소위 말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커버드 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컴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배당도 이제 네. 인컴형 그리고 리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시고자 하는 수요는 저도 있고 앵커님들도 있으시고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월급 뭐 이런 거 요즘 제2의 엄청 월급.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유튜브 콘텐츠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2의 그런 월급. 예,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배당을 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네, 그렇죠. 자본이 일하기. 네. 나는 일하기 싫고 자본이 일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컴형들의 상품들의 배당 수익률을 보고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뭐 고배당 ETF들은 뭐 상품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배당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배당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배당이 좀 많이 나오고 제가 그 연간 배당률 상위만 좀 들고 나왔는데 뭐 다 1위부터 10위는 커버드 콜 상품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커버드 콜 상품들이 상위를 좀 차지를 했고 보시면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종목명이 너무 긴데 뭐 데일리 커버드 콜도 있고요, 위클리 커버드 콜도 있고 좀 네.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커버드 콜 옵션 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기초 자산에 따라서 이제 상승률이 제한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연간 배당률이 지금 사실 굉장히 높아요. 한 15% 정도 나오는데 그러네요. 사실 얘만 보면은 가장 완벽한 상품인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에 제한이 됩니다. 네. 상승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분배를 계속 주긴 줘요. 근데 원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요? 줄죠. 분배는 주는데 원금이 줄어드는 이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배당금은 원금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배당이 15%가 나왔는데 뭐 지수가 10% 빠졌어요. 그러면은 90만 원에 15%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원금이 줄고 배당은 나오는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뭐 좋냐 나쁘냐를 놓고 따졌을 때 사실 나는 뭐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꾸준히 이제 그걸 쌓아가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아. 부분은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약간 커버더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금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제 원금이란 단어를 쓰면 실제로는 이거 밑으로 가는 거는 주식이잖아요. 네. 코덱스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다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먹으면 조금 먹습니다. 이렇게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런 상품들을 상장할 때 가이드라인을 받은 게 원금 보존, 그다음에 중위험 뭐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ETF 보수 또 경쟁에 들어가서 이제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네, 키움 자산운용도 이제 같이 하고 계실 거고 이제 원래 키움 또 이제 수수료 제일 싼 걸로 이제 막 이제 인터넷 이제 증권사로 해서 하셨어서 한데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가 나빠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닐까요? 네, 지금은 아직은 뭐 서비스가 나쁘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한국투자신탁운용도 그 미국 S&P 500 ETF 보수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0.0047% 그러니까 저희가 그 BP로 많이 표현하면은 네. 0.47 BP예요. 이게 사실 잘 안 알아두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ETF를 1조를 팔면요. 이걸 1조를 1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하면 1년에 4,7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1조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종이값도 안 나온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초저보수의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보수 인하가 좀 거세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는 연금 계좌를 활용한 이제 장기 투자 문화가 좀 자리 잡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저보수의 상품들을 운용하시면서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투자 저변이 좀 확대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저도 일하고 있지만 운용사들의 이제 경쟁 심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동참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조금 모습이 다른 형태인 게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중소형사들이 이제 대형사들이 잘 팔리는 상품들을 낮은 보수로 상장을 해서 조금 네. MS를 좀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패턴이 바뀐 게 중소형사에서 잘 된 상품들이 있으면 대형사에서 초저보수로 해서 상장을 해버리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감독원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고배당 ETF, 뭐 워낙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40bp에서 이제 19bp로 보수를 이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인하를 했고 그 올 상반기에 ETF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린 ETF 중에 하나인 에이스 KRX 금연물 ETF 또 이제 50bp에서 19bp로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실익은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는 관점에서는 실익이 있는데 장점만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수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내는 보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소위 이제 보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운용사가 가져가는 보수를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모든 ETF 상품들은 홈페이지나 뭐 금투앱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TER이라고 해가지고 Total Expense Ratio라고 해가지고 네. 그 펀드 그 ETF에서 부과되는 전체 비용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ETF다 하더라도 TER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지만은 ETF를 비교하신다라고 하면은 보수뿐만이 아니고 이 TER까지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변동성 크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또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잖아요.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체크해야 되니까 참 시장 대응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실적 발표도 봐야 되고 이제 트럼프의 마지막 8월 네. 1일에 8월 12일에 계속 관세 발표도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모든 뉴스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